설득의 심리학 1에서는 설득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소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리뷰할 설득의 심리학 2에서는 설득을 하기 전에 어떻게 관심을 끌지, 어떻게 더 관심을 유지할지 등 설득의 간접적인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설득의 고수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저자는 설득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습관을 찾아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득할 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보여줄지에 따라 다음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득 전문가들은 본격적으로 설득하기 전에 자신의 메시지에 공감하도록 공감을 먼저 유도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감이 잘 안 잡히신다고요? 실제로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컨설팅 회사의 한 사람은 대규모 컨설팅 프로젝트에 입찰하면서 입찰가를 10에서 15% 정도 깎으려는 고객을 어떻게 상대할지 고민했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비용을 낮추면 이익이 줄어들었고, 그렇다고 요구를 거절하면 비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고객사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는 청구 비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는 방법도 사용해봤지만 오히려 고객들이 사소한 비용까지 따졌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발표를 마친 다음 75,000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프로젝트에 대해 100만 달러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라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제안서만 살펴보던 고객이 그건 동의합니다 하고 답했고, 이후 미팅이 이어지는 동안 비용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서로 계약서에 서명하며 미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현실적인 비용을 던져보는 전략은 매번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객이 입찰하는 데는 많은 요소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쓰자 비용을 조정하려는 고객의 요구는 100%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자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사전 과정을 초전 설득이라고 합니다. 초전 설득은 앞서 설명한 사례처럼 큰 숫자가 먼저 나오는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 종이 위에 긴 선과 짧은 선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강의 길이를 물었더니 선을 길게 그린 학생들이 짧게 그린 학생들에 비해 강의 길이를 훨씬 더 길게 추정했습니다. 초전 설득을 일으키는 방법은 숫자일 수도 선의 길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설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설득하는 사람과 설득당하는 사람이 합의점에 도달할 확률을 꾸준하게 높이는 몇 가지 방법은 존재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확률을 어느 정도만 높여도 결정적인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어떤 하우스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 그는 사람들의 손금을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의 손금도 봐주었는데요. 처음 집주인의 손금을 봤을 때 저자는 당신은 상당히 완고한 사람이네요 라고 말했고, 나중에 술을 좀 마신 후에 집주인이 손금을 또 봐달라고 하여 손금을 두 번째로 봐주었을 때는 당신은 꽤 유연한 사람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손금과 두 번째 손금이 전혀 상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들은 집주인은 두 번 모두 잠시 생각하다가 자신의 성격을 정확하게 맞췄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과학적 명칭은 바로 긍정적 테스트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은 어떤 가능성이 맞는지 틀린지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틀린 경우보다는 맞는 경우를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그 생각이 부당한지보다는 정당한지를 우선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캐나다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생활이 만족스러운지 불만족스러운지 물었더니 질문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에서 불만족스럽냐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경우가 더 많았고, 그 결과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할 확률이 375%나 더 높았습니다. 이렇게 유도된 주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접근법에 따르면 타인에게서 내가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굳이 타인의 신념이나 태도나 경험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에만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전환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배경환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소파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다고 칩시다. 어떤 쇼핑몰은 안락함, 어떤 쇼핑몰은 합리적인 가격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강점입니다. 쇼핑몰을 방문한 사람들이 안락함이라는 제품의 특징에 집중하도록 유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파보다 편안한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오미 맨델과 에릭 존슨이라는 마케팅학 교수들의 연구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에서 저렴하지만 저품질인 가구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고품질인 가구 라인을 대결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웹사이트의 배경 페이지를 푹신해 보이는 구름 사진으로 설정한 것만으로도 방문자의 주의를 편안함으로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푹신한 구름을 본 웹사이트 방문자들은 소파를 고를 때 무엇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서 편안함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단순히 배경 이미지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구름 대신 동전 사진을 사용해 절약이라는 개념에 집중하도록 재실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은 가격에 더 높은 중요성을 부여했고 가격 위주로 제품을 검색했으며 결과적으로 저렴한 소파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나중에 방문자들에게 물어봤더니 구름이나 동전 사진이 자신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거의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경 이미지로 인해 중요도와 검색 활동,
그리고 구매 선호도가 모두 바뀌었는데도 말이죠. 두 번째로는 한 가지에만 집중시켜 긍정적 평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업 환경에서는 경쟁사를 앞서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개발 기술과 생산 공정과 영업 방식을 쉽게 모방할 수 있게 되면서 같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쟁사의 제품 사이에 차별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대규모 광고나 판촉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비용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부담이 됩니다. 이 문제의 해결법은 자사의 뛰어난 장점에 고객들이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경쟁업체를 배제한 채 자사 상품의 장점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여 자사 브랜드에 대해 2배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명한 호텔과 식당 체인점, 소비자 제품, 나아가 자선단체에 이르기까지 여러 평가 과정에서 싱글 슈트 질문들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집중시켜 특정 브랜드나 조직에 대한 선호도를 자동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결정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집중하는 대상에 더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대상에 인과관계를 부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즉, 어느 상황에서든 특정 대상으로 유도된 추이는 처음부터 그 대상을 중요하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진짜 원인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요소가 우리의 주의를 끌면 그것을 곧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X를 하면 내가 Y를 지급할게. 와 같은 대화가 오가는 상황에서 Y라는 돈이 X라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돈은 행동을 함으로써 딸려오는 것들 중 하나에 불과하고 실제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다양합니다. 경제학자인 펠릭스 오베로울저기는 다양한 장소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새치기를 허락하는 대가로 돈을 제한하는 실험을 진행하면서 더 큰 액수를 제공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거래에 동의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1달러를 제한받은 사람 중 50%가 새치기를 허락했고 3달러를 제한했을 때는 65%, 5달러를 제한했을 때는 75%, 10달러를 제한했을 때는 76%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자신의 자리를 내주기로 한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더 큰 액수의 현금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치기를 허락하도록 했지만 그렇다고 더 많은 돈을 제한받은 사람들 중에 실제로 그 돈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더 높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보다 큰 금액이 자기 자리를 희생하는 비율은 증가시켰지만 돈을 취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오베르울저기 교수는 경제적 요인이 아닌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 느끼는 사회적 책임의 규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규범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도움을 원하는가 정도에 비례해서 돕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할수록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담의 무게가 무거워져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새치기 실험에서 더 큰 액수의 돈은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척도였던 것입니다. 주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성적인 것입니다. 유튜브의 일부 썸네일들이 내용과 크게 상관없이 성적인 요소를 넣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에 성적인 요소를 삽입하는 것이 판매를 증가시킨다는 통념은 거짓임을 관련 통계로 알 수 있습니다. 광고 전문 잡지 애드버타이징 에이지의 20세기 광고 배기 목록을 보면 단 8개만 광고의 카피나 이미지에 성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왜 이렇게 적을까요? 성적인 콘텐츠는 강력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런 반응이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요소를 활용해 판매를 늘리는 전략은 사람들이 성적인 목적으로 자주 구입하는 제품에만 유효합니다. 화장품, 향수, 그리고 청바지나 수영복과 같이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는 의료다.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도 자극적인 영상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에 성적인 썸네일이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폭력적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현장을 지나칠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예로 드레드 리스크를 들 수 있습니다. 드레드 리스크는 위험을 느끼거나 경험하게 되면 큰 위험을 피해 그보다 좀 더 작은 위험으로 옮겨가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런데 작아 보이는 위험으로 도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카에다 테러에 의지해서 항공기 4대가 동시에 파괴된 2001년 9월 11일 테러 사건 이후 장거리 여행을 계획했던 수천 명의 미국인들은 항공편 대신 육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사망률이 비행기 사망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이 영향으로 미국인 1600명이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다음 해 미국의 민간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승객 수보다 6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주의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도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실험인 파블로프에게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러시아의 과학자 이반 파블로프는 종소리처럼 결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호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개가 침을 흘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가 한 일은
개에게 음식을 주기 직전에 반복적으로 종을 울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신뢰할 만한 이론을 확인한 파블로프는 이를 남들에게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을 연구실로 초대해 실험을 재현하려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개가 침을 흘리지 않는 결과가 너무나도 자주 반복되자 파블로프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마침내 개가 반응하지 않은 공통적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외부인이 개의 주의를 빼앗은 새로운 자극이었던 것입니다. 개는 새롭게 등장한 외부 요인과 실험실 내부 환경의 변화에 집중하느라 음식과 종소리에 대해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반사적 행동은 매우 강력해서 다른 행동보다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를 끄는 데 성공했다면 다음 문제는 그 주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특정 자극으로 주의를 유도하면 대상을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 주의를 유지시키면 더 큰 이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정보는 주의를 끌어당기는 매우 강력한 자석이나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건강에 대해서라면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 성별, 과거 병력 등 자신에게 맞춤형으로 설계된 메시지를 접하면 더 자연스럽게 집중하고 흥미를 느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 잘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이처럼 자기 관련성 정보에 사람의 주의가 머무는 현상은 상업적인 면에서도 적용됩니다. 만약 어느 데오도란트 제품의 광고 문구가 그동안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따먹제제를 그냥 쓸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찌는 듯한 더위에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 옷에 생긴 추한 얼룩을 보고도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라면 단순히 사람들과 그들이라는 단어를 보다 맞춤화된 대명사인 당신으로 바꾸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신과 관련된 단서는 집중만 유도하기 때문에 제품의 뛰어난 장점들도 광고에 언급해야 원래 광고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완수하지 못한 과제 효과입니다. 현대 사회 심리학자의 아버지로 유명한 쿠르트레비는 동네에 있는 가게에서 일한 지 오래된 베테랑 웨이터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의 웨이터는 아무것도 받아 적지 않고도 일행이 여러 명인 테이블에서 주문한 음식과 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져다 줬습니다. 레빈과 그의 조교들은 웨이터의 놀라운 기억력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 많은 음식을 주문했고 웨이터는 실수 없이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레빈은 테이블 위에 있는 접시와 잔을 냅킨으로 가린 뒤 웨이터를 다시 부르고 자신들이 주문한 음식을 기억하는지를 웨이터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웨이터는 자기가 어떤 메뉴를 가져다 줬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냅킨으로 가린 후에 물어봤을 뿐인데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웨이터가 들고 있던 접시를 손님 앞에 정확하게 내려놓는 순간 테이블 서빙이라는 과제는 진행 중에서 완료로 바뀝니다. 즉 완수하지 못한 과제는 더 기억에 남습니다. 계속 집중해야만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완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끝나면 그 일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사용했던 자원들은 다른 목표를 향해 이동하며 이미 완료된 일에 대한 초점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터의 기억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설득의 효과를 지속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강력한 약속입니다. 행동과학자들은 초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지속시키는 방법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나 제시해왔습니다. 바로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치과 진료 이야기에 나타나지 않은 환자들은 단순한 불편 이상의 피해를 줍니다. 병원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환자들을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약속을 상기시키도록 하루 전날 전화를 하기도 하지만 전화 알림 서비스는 시간과 돈이 필요한 것은 물론 노쇼 비율을 3.5%밖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방문 후 다음 예약을 할 때 접수처에서 환자가 다음 약속 날짜와 시각을 적을 수 있도록 카드를 줍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 환자들은 약속을 지키려고 더 노력하게 됩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이 방법을 시도하자 노쇼 비율이 18%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단서를 통해 지속적인 변화 만들기입니다. 현대 생활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버스처럼 점점 더 빨라지고 격동하고 자극적으로 변해갑니다. 그 결과 우리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에 대해 심사숙고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스스로가 일상적인 공간의 설계자가 되어야 하며 그 공간에는 우리가 가장 가고 싶은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요소들을 마주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와 같이 청중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쓰고 싶다면 그 집단과 연결되어 있는 요소인 전형적인 청중의 얼굴 사진들로 주변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서 자기 직무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싶다면 달리기 경주에서 이기는 선수와 같이 성공, 노력, 달성과 같은 이미지들을 계속 접해야 합니다. 예산 책정처럼 분석 지향의 어려운 업무를 진행하고 싶다면 명상, 심사숙고, 검토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특정 업무에 적용하고 싶은 방향성이 무엇이든 그에 적절한 이미지를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설정해 놓는다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컴퓨터로 일하더라도 각각의 업무 성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